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9일 목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물류 차질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췄다 서기를 반복하고 시멘트와 철강의 출하가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정작 파업의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에 관한 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반 가까이 됐지만 국회에서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국회는 후반기 원 구성도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고 여야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도 건너뛰고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 범어동의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한 건물에서 오늘 오전 폭발과 함께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방화 용의자로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을 특정했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뒤 여야 내부의 권력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간의 날선 공방이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새 지도부의 체제와 선출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재판부의 일부 유죄 판결 취지를 존중한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별세한 송혜 씨 빈소에 이틀째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료 방송인들은 물론 각계 인사들이 고인을 추모하는 가운데 영결식은 내일 엄수됩니다. 대구 범어동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사무실 한 곳에서 인명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이윤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리창 아래로는 긴 사다리도 놓였습니다. 건물에 불이 나면서 내부에 있던 사람을 구조하려고 설치한 겁니다. 유리창이 깨진 이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2층에서 폭발음과 함께 삽시간에 불이 번졌습니다. 특히 건물 지상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빠르게 퍼지는 불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떤 팡 하는 폭발음이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폭발음이 확 났어요. 그럴 때는 막 비명 소리가 확 나가지고 이제 싸우는 거 싶어가 내다 보니까 이 막 연기가 확 나오 들어오더라고요.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인명피해는 컸습니다. 순식간에 퍼진 불길에 사무실 한 곳에서만 7명이 숨졌습니다. 또 같은 건물에 있던 4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피해 규모가 커진 이유는 급격하게 연소 확대가 이루어졌다라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가까운 곳에 있는 건물에는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7명 가운데 50대 남성 1명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네, 이번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씨를 지목하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화재 현장에서 숨졌는데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흰색 천으로 감싼 물건을 들고 건물 계단을 올라갑니다. 2층으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꺼내더니 곧이어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혼비백산한 사람들이 뛰쳐나오고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CCTV도 작동을 멈춥니다. 남자가 들어간 곳은 불이 시작된 2층의 변호사 사무실. 이곳에서 직원 6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이 한꺼번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확인해 방화 용의자로 50대 남성 A씨를 지목했습니다.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두 손으로 이렇게 아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경찰은 A씨가 사무실 출입구 쪽에서부터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피로가 막힌 직원들이 연기에 질식해 화를 당한 겁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분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용의자 한 명의 단독 범행으로 일단은 추정되는데 만약에 이 용의자가 혼자 단독 범행으로 한 것이라면 그냥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전결됩니다.
A씨는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앙심을 품고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숨진 만큼 주변인 수사를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사흘째 이어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산업체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경찰이 노조원들을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장 정문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파업 선전전을 펼칩니다. 지침에 따라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의 운행 거부로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생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기아자동차는 직원이 직접 운전해 신차를 다른 차고지로 옮기는 임시 방편을 찾았습니다. 심각한 피해는 시멘트와 철강. 시멘트 출하량은 평소의 10% 수준으로 줄어 하루 매출 손실액만 155억 원에 이른다고 시멘트협회는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도 하루 생산량 가운데 절반 정도인 2만 톤 정도만 출하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30% 수준에 그쳤고 경기도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도 평소 반출량의 8.8%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제까지 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은 모두 7,200명.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전체 조합원 2만 2천여 명 가운데 33% 정도가 파업에 참여했고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행을 해도 지금 적자입니다. 운행을 해도 적자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일한 만큼의 대가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고 있고요. 파업으로 노조원 30여 명이 경찰에 연행되자 화물연대는 경찰이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무차별 연행을 반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정당한 집회는 보장하지만 정상 운행하는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국토부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한 장관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는데 유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이 법관이 발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저희 개인 계좌와 노무현 재단 계좌를 다 들여다본 것 같아요. 자신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기 때문에 계좌 추적이 이뤄진 것 같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사찰 주체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었던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를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노무현 재단과 유 전 이사장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악의적인 허위 주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유 전 이사장은 보수단체에 의해 한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후 2년 동안의 긴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며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었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명예훼손 혐의는 계속 부인했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 전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왜곡된 여론 형성에 영향을 끼쳤고 한 장관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서가문을 올려 자신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했고 한 장관도 검사로서의 명예를 어느 정도 회복한 점을 인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항소 의지를 밝히면서 자신에게 먼저 사과해야 할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씨가 저한테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그 이동재 기자의
그 비윤리적인 취재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속도감 있는 진행과 함께 각계의 우려까지 살펴보라고 지시했는데 향후 국회 입법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촉법소년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달라고 지시한 겁니다. 촉법소년 연령 조정 문제는 국민적으로 많은 관심들이 있었던 사안이죠.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 이행 차원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물론 주요 대선 후보들도 현행 10살 이상 14살 미만인 촉법소년 나이 상한을 12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촉법소년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지난해 1,900여 명 가운데 80% 가까이가 12에서 13살이라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악용 사례에 더해 관련 드라마까지 등장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한 장관 취임 전 법무부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고 연령 기준 현실화라는 이름으로만 국정과제에 포함됐습니다. 소년 범죄 감소의 실효성과 범죄자 낙인 효과 같은 각계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장관도 우려를 의식한 듯 구체적인 나이를 못 박진 않으면서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의 적절한지 등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실제로 입법화가 되더라도 소위 말하는 강자 들어가는 강간이나 강도 이런 흉포 범죄 위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실수로 인해서 전과자가 양산되게 될 것이다라는 우려는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가 정교하게 잘 준비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촉법소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연령 기준을 몇 살로 낮출지를 정해 조만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또 연령 기준 하향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소년범이 늘어나더라도 전국에 단 한 곳뿐인 김천 소년교도소 수용 능력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관련 법안조차 1년 넘게 계류되는 등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실세 장관의 지시에 따른 정부안이 마련돼도 결국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1심 선고의 의미, 사건 이슈 코너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워낙 이제 유시민 전 이사장이라고 하면은 네. 진보 진영의 그 영향력이 있는 농객으로 활동해 왔고, 한동훈 또 법무부 장관, 네.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이제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 자, 오늘 이 판결 결과도 상당히 좀 관심을 모았는데요. 일단 이 판결 결과와 그 쟁점 사항에 대해서 이제 네. 얘기하기 전에 그 단계가 좀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 경과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명예훼손을 했다라고 이게 대상화된 그 발언부터 좀 살펴보면요. 네. 2019년 12월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 굉장히 네. 좀 단언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다음 해 7월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에서 이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네. 뭔가 사실을 적시하다기보단 본인의 판단을 언급하기는 했는데 이때 이제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 시민단체가 바로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이거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그러자 이 유시민 이사장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때 올린 글에 따르면 내가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었다.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렇지만 재판은 진행이 됐는데 오늘 최종 1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제 벌금 500만 원이라는 형은 이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첫 번째 발언은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검찰이라고 집단을 지칭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요건이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한동훈이라는 주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판단의 영역으로 언급을 해서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 부분이 명예훼손의 구속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조계 일각의 어떤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는 전부 이 발언의 맥락을 한꺼번에 살펴서 이 한동훈이라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는데, 명예훼손 사건에서 검찰은 1년 실형을 구형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굉장히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게 대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벌금 500만 원이라는 것은 이 발언의 횟수가 2회에 좀 불과하다는 점에 견져봤을 때는 재판부가 이게 비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참작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실상 특정 진영의 스피커로서, 그리고 본인이 출연했던 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수가 상당히 있었고 이 접속해서 보는 시청자 수도 1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언급을 했을 때 그 파장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좀 양형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영향력이 워낙에 크기 네. 때문에 그 점으로 인해서 좀 판결에 좀 영향을 준 셈이군요. 예, 법원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 등등을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또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이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침해, 이 둘 사이를 두 가지 이제 가치를 이제 저울질할 때 네. 여러 가지 명예훼손을 판결하는 중요한 잣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잣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어떤 공격을 하거나 맞습니다. 어떤 비방을 했을 때 거기에 어떤 그 현실적인 악의가 있었는지 네. 이런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그 유시민 그 전 이사장이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네. 본인이 이제 적대감에 좀 휩싸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좀 영향을 줬다고 볼까요? 사실 그 부분이 증거로 현출이 되지 않았다면 예. 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겠지만 아마 검찰이 본인들의 공소 유지를 위해서 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 사과문을 올렸다는 것 자체는 본인의 그 당시에 어떤 의도 같은 것,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확증 편향에 본인이 사로잡힌 상태였다라고 진술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악의성,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게 그렇다면 이 사인에 대한 공격적인 측면이 있다라기보다는 어떤 공적 업무, 검찰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측면인데 그런 부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건 또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좀 제약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일각의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특정 인물을 적시한 점, 그리고 이 피해자인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법원이 다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 말한 그 발언의 그 내용이 얼마나 이제 그 진실성이 있었는지, 네. 사실에 이제 부합했는지 이것도 이제 중요한 부분일 텐데,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사과문을 게재하면서 그 사실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성 요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질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네. 아까 이제 그 쟁점을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명예훼손 하면은 이제 정부라든가 공적기관의 그 집단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유시민 전 이사장이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당시 검사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면은 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특정 인물에 대한 이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사실 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해야 이 성립이 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찰이라는 특정 집단 내지는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아나운서라고 지칭하면서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은 했지만 최종적으로 무죄를 받았던 건 하나의 직업군,
그리고 뭐 국회의원이라고 지칭을 한다거나 특정 뭐 지역을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이 경우에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좀 지적하는 맥락이긴 했지만 한동훈이라는 특정 인물을 거론하며 그 비판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다라는 점이 좀 유죄로 인정되게 된 근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명예훼손 이 부분이 이제 형법, 민법에서 이제 다 다뤄지고 네,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형사 사건으로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 지금 민사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죠? 그렇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사 소송에서는 이 5억 원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근데 5억 원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이고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냐면 보통 민사 판결에서는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가해자에게 이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이 결론을 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입증된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굉장히 기계적으로 민사재판부는 그것을 증거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내는 서류, 서증, 그리고 증거에 의존해서 재판을 하는 절차인 반면에 형사 절차는 강제 수사권까지 동원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민사의 불법 행위에는 성립이 된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지금 유시민 전 이사장이 항소를 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서 네. 이 법률적으로는 좀 유동적인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민사재판부도 그 결과를 지켜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워낙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네. 뭐 진보 진영에서도 그렇고 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유력한 그런 인사들의 이제 이름이 등장하는 사건이어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 음주운전을 이제 거듭 저지른 사람에게는 이제 가중처벌을 하는 윤창호법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죠. 장용준 씨의 이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자, 관련 영상이 이제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첫 공판에서 이 장현준 씨에 대한 이제 공소장에서 윤창호법 부분은 이제 이게 빠진 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공소장도 변경이 된 것인데 처음에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던 건 왜냐하면 지난해 11월에도 윤창호법 위헌이다라는 부분이 나왔었으니까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한 건 음주 운전을 2차례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것 위헌이라고 네. 나왔던 거고 이 래퍼 장용준 씨 같은 경우에는 1차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을 때는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추돌 사고를 낸 혐의로 받았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는 음주운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음주 측정 거부였는데 이게 혼재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정 하한선을 정해놓고 가중처벌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최소한 윤창호법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것은 분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검도 그 이후에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고 그 연장선상에서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측정 거부, 기타 혐의로 지금 공소장이 변경된 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장용준 씨가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이제 수혜자가 되는 건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생긴 겁니까? 예, 열려 있긴 한데 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 예, 위헌이라고 나온 것은 2년에서 5년이라고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해서 좀 가중해서 처벌한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높다라고 했던 거지. 네. 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그대로 1심에서 1년을 선고받았었는데 이어지는 또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이 장용주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 측정 거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그 당시에 출동한 경찰관을 상해했다라는 혐의도 받고 있고, 물론 1심에서 상해 혐의는 이 부분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뭐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전부 또 유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련의 비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원심 그대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뭐 같은 맥락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법원에서 이제 이 확정 판결이 나온 게 있었죠. 음주운전으로 이제 타이완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했었던 이제 50대 남성에 네. 대한 게 사건인데 그냥 5번의 판결을 했다고 해요. 이제 대법원에서 오늘 이제 이 최종 판결입니다. 징역 8년형이 이제 확정이 됐죠. 그렇습니다. 사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후에 많은 윤창호법으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도 재심 신청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위헌을 받았다는 것은 최소한 윤창호법은 처음부터 성립해서는 안 되는 법이라고 법원이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못된 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다. 재심 신청을 하는데 형이 물론 감형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그냥 확정이 되는 경우들이 더 많기도 합니다. 네. 그 이유는 이 재범을 했다라는 그 사실관계 자체가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양형에도 가중해서 처벌해야 되는 사유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봤을 때 꼭 윤창호법이 아니더라도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치로 선고를 할 수도 있고 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이 윤창호법이 단순히 위헌이라고 해서 감형이 기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회의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주 그 엄중하게 그 처벌해야 되는 그 죄다 이렇게 이제 법원 재량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얘기 들어보면은 아까 이제 그 장현준 씨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뭐 1심보다 형량이 뭐 줄어들 가능성이 네. 있다고 좀 예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어떤 감형이 될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자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소통 행보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반면 검찰 출신 편중 논란에서 보듯 인사 문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청와대 대신 용산 집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이른바 약식 회견이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 정치 과정 자체가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나는 통합을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할 것이냐 얘기한 겁니다. 이래야죠. 지난 한 달 동안 12차례 윤 대통령은 민감한 현안에 단호하면서 직설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뭐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일하는 방식도 파격, 넥타이를 벗은 참모들과 용산 같은 층에서 수시로 소통하고 집무실은 열린 공간으로 다양한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5.18 기념식 때 여당 의원들을 대거 이끌고 KTX 특별열차로 광주에 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 장면도 틀을 깬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사상 최초 출퇴근하는 윤 대통령은 식사와 쇼핑, 청와대 관람까지 시민 사이에 자주 깜짝 등장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반면 인사 문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부실 검증 논란 속에 후보자들의 사퇴로 아직 내각이 완성되지 못했고 검찰 편중이란 비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윤 대통령은 여성이 없다는 지적대 유연한 대처와는 달리 검찰 독식 지적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지난 한 달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 등 굵직한 숙제를 무난하게 해냈지만 치솟는 물가와 북한의 도발, 인사 문제 등은 발등에 불입니다. 한 달 됐다, 뭐 1년 됐다에 대한 특별한 소감 같은 거 없이 살아온 사람이고 열심히 해야죠. 지금 뭐 시급한 현안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초심 그대로 5년 임기 동안
첨예한 사안도 피하지 않고 소통할 거라고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국민 궁금증에 매일 대답하는 대통령으로 안착했다. 대통령실의 평가인데 취임 초 허니문 기간 반짝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소통의 장, 나아가 국민 통합의 미랄이 될지 주목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갈등으로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기약이 없는 상황인데 여야는 여전히 내 탓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냈지만 여야의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며 기한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재송부 시한은 내일. 하지만 여전히 원구성이 되지 않아 이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협상 당사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각 당의 입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웠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시한이 넘어가면 국세청장을 바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애초부터 임명을 강행하려 한 거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 실시할 기획재정위원회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그러면서 부적격으로 규정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원구성 협상에 앞서 국회의장을 선출해 인사청문 특위를 꾸리자는 겁니다. 민주당은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따져 묻도록 할 것입니다. 국민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맡는 문제를 먼저 풀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법사위 장악과 혁신은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법사위원장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오만의 정치를 그만두고 혁신을 시작하는 길입니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끝을 모르는 여야의 대립에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패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 오늘은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전국 얘기를 하는데 이번 네. 주 계속 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출근길 네. 기자들과 일문일답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자, 오늘도 뭐 이런저런 현안에 대해서 이제 발언한 게 있었죠. 네. 대통령의 목소리부터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후보시절에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원성동 대표한테 검사 출신도 기용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맞으시죠?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근데 무슨 뭐 권영세, 원희룡, 박민식 같이 벌써 검사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을 무슨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다 법률가들이 가야 되는 그런 자리들, 과거 정권에서도 다 그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들에 대해서만 배치를 했고 필요하면은 해야죠. 네. 네,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이 녹취에 나온 내용은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한 답변,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그 얘기였는데 하나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검찰 편중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검찰 출신 기용은 안 할 거다 이런 그 취지의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했는데 네. 윤 대통령은 또 출근길에 좀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께서는 또 필요하면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사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을 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운 것 같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저런 발언에 대해서 해명을 했죠. 저는 현재 일을 얘기한 거고 대통령께서는 미래의 일을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이렇게 해명성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뭐 야당이라든지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께서 너무 검사 출신들 또 자신이 같이 근무해보고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들을 너무 요직에 임명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좀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를 받았을 때 그 법률 대리인을 법제처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변호했던 사람을 국정원의 기조실장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좀 사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공직에다가 임명하는 것은 좀 적절한 것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융경찰, 재계경찰, 검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검사 출신이 가서 분명히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요직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의 요직에 검사 출신들만 집중적으로 배치한다는 것은 하여튼 많은 걱정과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사 출신들을 많이 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검사들을 이제 중용한다는데 더 이제 이목이 쏠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회의 박탈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는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나는 배치하는 것을 인사 원칙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적재적소에 배치된 사람들을 보면 대통령과 인연이 있거나 같이 일을 해봤거나 그런 분들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같이 일해볼 기회가 없었던 분들은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널리 인재를 구하고 시스템적으로 널리 인재를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집권 초기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좀 인사 시스템을 좀 보강을 해서 널리 인재를 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재풀도 좀 더 이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어제는 좀 이렇게 신중한 발언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셈이 됐군요. 그렇죠. 어제는 그거 언급할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하셨는데 오늘은 전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전례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변경된 게 어제 참모들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좀 너무 안 좋습니다라는 보고를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당뇨가 있어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고 혈뇨가 있어가지고 건강 상태가 정말 많이 나빠지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보고를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한 전례를 우리가 따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가 언제 허가가 되냐면 건강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 그때 이제 형 집행정지를 검사가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보통 8.15 때는 대통합 사면을 합니다라는 식으로 8.15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지금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여야 내부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준석 대표 그리고 정진석 의원 사이에 이 공방이 지금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죠. 매일 이제 연일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하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내 어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전후 관계라는 걸 파악하고 내지를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그런 어떤 의도나 그런 어떤 진정성보다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분란을 일으키자는 목적이 강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 가지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정치 왜 그렇게 하면서 티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고 또 언론에서 이것을 당권 싸움으로 절대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닙니다. 정진석 부의장은 당권 주자가 아니다. 당권 싸움이 아니다. 네. 하지만 이 말을 이제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 당권 주자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은 뭐냐면 지금 나를 공격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쫓아내서 네. 본인이 당권에 당대표직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인식을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발언이 상당히 좀 셌어요.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추태에 가깝다. 그리고 자기 정치하지 말라. 당의 어른이 아니다. 정진석 맹공을 대표는. 퍼붓군요. 네. 네. 그리고 사실관계 맞지가 않고 공격적인 언사로 당대표를 공격하지 말아라. 예.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감정이 많이 쌍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정진석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예. 나를 6월 24일 날 윤리위원회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진석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나는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지 않는다. 그러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내일이 좀 저는 이준석 대표의 체제가 계속 유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기로에 선 날이라고.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일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요. 그래서 네. 저 우크라이나에 다녀왔는데요. 우크라이나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예. 그때 보통 이제 대통령께서 당대표를 만나면 이런 식의 원론적인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 국민의힘 당은 우리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잘 단합을 해서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 잘해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거든요. 내일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좀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런 얘기를 안 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핵관들의 공격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뭐 사실 그 대선 지선을 거치면서 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권자들은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압승을 네. 거두게 해줬는데 네. 손을 들어줬는데 저 정당에서는 지금 선거 끝나자마자 왜 저렇게 내부적으로 이제 싸우고 있는지 유권자들은 좀 그 고개가 좀 갸우뚱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윤핵관들,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들은 당을 우리가 장악을 해서 예. 2024년도에 우리 사람들을 많이 공천을 시키고 그 힘을 갖고 2027년에 대선을 우리 힘으로 정권 재창출하겠다. 당을 우리가 장악을 하겠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년 6월까지 임기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은 우리가 당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실현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난번 대통령 경선 과정, 선거 과정 중에서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를 그렇게 괴롭혔느냐. 감정적으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당신이랑은 정치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사심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면에 있어서 빨리 이준석 대표를 6월 24일 날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당원권 정지 이상의 심판과 징계를 내림으로써 당대표직에서 끌어내리면 최소한 2달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조기 전당대회를.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당권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역시 이제 본질은 이제 당권 싸움이다. 그렇죠. 그러면 내일 어쨌든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네. 대로 24일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가 이제 이 분수령이 될 텐데 사실 이 당의 윤리위원회 자체가 주로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외부위원들이 이런 어떤 그 당내의 어떤 정치적 요소를 좀 고려해서 결정을 할까요, 과연? 그렇게 고려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의 내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예. 이준석 대표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하대요. 그래서 6월 24일 날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이상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좀 여러 군데서 압력이라면 압력이랄까 아니면은 얘기라면 얘기랄까 이런 거를 윤리위원들이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편인 쪽에서는 아니 지금 경찰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윤리위원회에서 왜 이런 걸 가지고 당대표를 징계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징계권이 안 된다. 이거 징계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측에서는 아 이거 이준석 대표 이거 문제 있다. 이거 원래대로 원칙대로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분위기에 의하면 이준석 대표를 징계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장성철 교수님이 직접 취재하신 내용인가요? 개인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 쭉 이른바 이제 팬덤 정치, 그렇죠. 상당히 이제 강경한 세력도 있고요. 이러한 그 지지층의 지원을 얻고 그것을 어떤 추동력으로 해서 지금까지 온 그런 측면도 있는데, 네. 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이 당이 앞으로 더 혁신을 하고 나가려면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 팬덤 정치에 이제 수혜를 입은 이 민주당이 이렇게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이제 지지층에 직접 자제를 당부한 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호감 지지 활동은 저에게 도움은커녕 모멸감을 주고 의사 표현을 억압하면 반감만 더 크게 한다라고 네. 이제 얘기를 해서 홍영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해왔잖아요. 예. 당신 때문에 대선에 졌고 당신 때문에 지방선거에 졌어. 그런데 왜 당신이 그 선거 패배에 책임을 져야지 왜 당대표 선거에 나오려고 그래? 라고 공격을 하니까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중에 몇 분이 홍영표 의원 사무실에다가 3m짜리 대자보를 썼다는 거예요. 예, 화면에 나오고 있죠. 그래가지고 당신 치매 걸렸냐 네. 이런 식으로 모욕적인 얘기까지 했다.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대자보를 쓴 분이 찾아가서 대자보도 철거도 하고 네. 홍영표 의원 보좌진들과 만나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아름답게 마무리됐다라고 김남국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팬덤 정치는 정치인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매니아층이 있어야 정치인들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팬덤 정치가 자신의 지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경쟁 후보자에 대한 혐오나 공격으로 나타나면요. 이거는 건강한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이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정당이 지지층이 분열될 수가 있고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적대감만 높아져요. 그러면은 같은 당, 같은 진영이라는 구속력도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다음번 선거를 치르기가 어렵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 의원이 좀 본인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 그룹에게 좀 다른 경쟁자들 좀 이렇게 혐오하거나 공격하지 마세요라고 좀 당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이제 글로 이제 당부를 했는데 이게 워낙이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런 현상이 이제 계속돼 왔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하루 아침에 이 부분을 청산할 수 있을지 좀 그 의구심은 드는데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홍영표 의원이 계속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하루에 2,000건 정도의 문자 폭탄을 받고 나 당을 나가라라는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10,000통 이상의 팬들로부터 공격적인 문자 폭탄을 많이 받았다, 견디기 어렵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본인들이 좋아하는 본인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를 지지하면 돼요. 경쟁 후보에 대해서 저런 식의 공격은 당을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당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당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현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겠지만 예. 이재명 의원 같은 분이 계속해서 지지층을 좀 달래고 공격하지 말라고 그런 식의 당부를 계속 해야지 저것이 없어지지 계속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요, 저 현상이 당권 도전 그리고 당대표 선출 때까지 전당대회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전당대회가 축제장이 아니라 이 지지자들 간의 패싸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답이 없어지는 거죠. 답이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면 민주당이 생각하는 혁신과 예. 개혁은 물 건너가고요. 결국에는 난장판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런 부분들은 좀 자중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그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토론회 이제 공개 여부를 두고도 네. 굉장히 좀 그 민감한 상황이 이제 연출됐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비공개로 중간에 비공개로 돌렸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도 이런 그 팬덤 정치하고 좀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솔직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현재 비대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에 총괄선대 본부장이었어요. 네. 당의 지도부와 차기 당대표가 될 분이 지금 되게 선거 패배에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다른 패널들은 자, 민주당 지방선거 대선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졌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이 이러한 선거 전략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네. 비판하는 순간 예. 또 지지층들은 그 패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올바른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를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위축시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말 대선 패배 원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못하게 막는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합리적인 그런 공개적인 토론이 좀 가능한 그렇죠.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이제 과제가 또 이제 계파 갈등 해소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새로 출범한 이 비대위가 여러 가지 뭐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네. 이 전당대회를 이제 준비하는 그 역할도 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전당대회의 이제 규칙을 좀 손질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죠. 근데 이 부분과 좀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재선 의원들이 오늘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 도입을 제안을 했죠. 네. 자,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집단 지도 체제라는 건 뭐냐면요.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서는 당대표 따로 뽑고요. 최고위원들을 따로 뽑아요. 네. 근데 이것을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것은 섞어서 같이 뽑자. 네. 그래서 다 섞어서 이제 투표를 했을 때 예. 1등 당대표, 2등은 최고위원, 3등 최고위원, 뭐 5등까지 최고위원 이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집단 지도 체제예요. 예. 왜냐하면 따로 당대표를 뽑으면 당대표의 권한이 세지기 때문에 서로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지도 체제를 꾸리자라는 건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룰을 지금 바꾸겠다라는 것은 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는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우상호 비대위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당내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현재 룰대로 전당대회를 무사하게 치르는 것으로 네. 국한을 해야지 예. 자칫 잘못해서 그냥 예를 들면 국민의힘처럼 자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는데 민심 50, 당원 50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합시다라고 룰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순간 각 후보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반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룰을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합형 집단 지도 체제 이 도입도 결국에는 불가능할 것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쪽에서 이제 반대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석할 것으로 보여 한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릴 예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담 참석 결정하셨는지 한일 정상회담도 좀 고려하고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요. 나토 정상회의 초청에 응한다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첫 참석입니다. 또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사실상 첫 다자 외교 무대 활동인 셈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회의 참석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새 정부 출범 후 첫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의 대면 회담은 약 2년 반 만에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 등 한일 간 현안의 원만한 해결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미래에 대한 협력 차원에서 한일 간에 그 문제가 저는 원만하게 잘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일 당국은 이달 중 일본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막바지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가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 4개국 정상을 초청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연합전선 확대를 도모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 주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의 호응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렇게 한일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양국 갈등의 핵심인 역사 문제는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한일 양국 여론도 상대국의 역사 문제를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한 데다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엇갈렸습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만난 한일 외교 차관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 양국 관계 개선이 불가결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긴밀한 공조를 말했지만 여기서도 일본은 강제동원 문제 등 현안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해법을 제시하라며 우회적으로 다시 압박한 겁니다. 윤덕민 신임 주일 한국 대사 임명에 대한 일본 정부 입장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べく日本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き韓国新政権と緊密に意思疎通をしていく考えであります。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란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문제는 2015년 위안부 합의로 모두 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사법부 판결을 바꿀 방법이 없음에도 일본은 여전히 한국 내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을 관계 개선의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日韓関係を発展させていく必要があり、そのためには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問題をはじめとする日韓間の懸案の解決が必要であるという旨を述べたところでございます。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 인사가 오가며 대화 분위기가 마련됐지만 갈등의 본질은 여전한 셈입니다. 최근 실시한 양국 여론조사 결과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역사 문제를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한국 새 정부 출범 후 양국 관계 전망에 대해 한국은 기대감이 더 큰 반면 일본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응답이 훨씬 많았습니다.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양국 여론의 온도차가 큰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시다 총리가 다음 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과거사 책임을 지우려는 자민당 내 강경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안보 공조와 함께 무비자 입국 재개 등 양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우선 취해 관계 개선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 등을 두고 오랜 기간 조사와 논의를 이어왔지만 내부 갈등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잡음은 많고 성과는 없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황현태 기자입니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아 지난 2018년 12월 출범했던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부실한 점이 많았다고 사과했습니다. 확실하게 왜 못 밝혔느냐라고 비판하시는 거는 달게 받겠습니다. 저희들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참위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선 기업의 참사 유발에 대한 책임이 있고 정부의 감시 실패 책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주요 조사 과제였던 CCTV 영상 조작 의혹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돼 최종 결론에서 빠졌습니다. 또 다른 핵심 과제인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도 과적이나 평형수 부족 같은 선체 내부 요인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잠수함 충돌 등 외력에 의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도 두 가설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사참위는 결국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최종 보고서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인 침몰 원인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하고 결론을 내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의한 피해자 사찰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추가 조사와 공식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참사 인정하고 이제 사과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참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고도 사용하지 않아 진실규명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료를 못 구하고 사람을 못 불러가지고서 한계가 있어가지고선 그게 문제인데 청구 의뢰를 하기가 어려운 상태의 구조가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전원위원회를 열고 최종 조사 결과를 의결한 사참위는 3개월 동안 최종 보고서 작성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참위의 조사 활동이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되면서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받는 일이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된 이후에도 확진자 격리 의무는 유지돼 왔습니다. 이 의무를 해제할지 다음 주에 결정할 예정인데 백경란 질병청장은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형원 기자입니다. 백경란 신임 질병청장은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 정부가 강조해온 과학 방역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이 사회 경제 활동을 불편함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균형적인 방역 정책을 모색하겠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런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 정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를 4주 재연장했습니다.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하여 9월에서 10월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4주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방역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 재유행 가능성과 신규 변이 발생 위험성, 코로나19 치명률, 의료 역량 등을 꼽아왔습니다. 백 청장 역시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규모가 커져 질병 부담이나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며 고위험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격리 의무를 없앨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합의 역시 과학적 평가에 기반을 둬야 한다며 방역 정책으로 사회 경제적 영역에 초래되는 피해 크기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아파도 쉬지 못하게 될 수 있는 만큼 아프면 쉬는 성숙한 문화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격리 의무 해제로 인한 유행 위험도와 사회 경제적 여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다음 주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들이 처음으로 고사장에서 모의고사를 받습니다. 이번 모의고사는 대학 입시 전략을 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공통 과목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문과생들은 올해 더 보수적으로 입시 전략을 짜야 할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이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확진 학생들이 수능이 아닌 모의평가를 고사장에서 보는 건 처음으로 온라인 시험과 달리 성적도 공식 통계에 반영됩니다. 6월 모의고사는 수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선 졸업생 비율이 역대 최대로 수능 땐 30%가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이과 통합수능으로 교차 지원이 큰 변수가 된 데다 선택 과목 간 점수도 공개되지 않아서 입시 전략을 짜는 데 실패한 수험생들이 재도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이번 수능에선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전문가들은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과 난이도가 비슷한 데다 공통 과목들은 더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상위권이 많이 선택한 언어와 매체 그리고 미적분 선택 학생이 유리한 구조가 반복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수학에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과에서 여전히 그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통 과목 변별력이 높아지면서 전문가들은 문과생의 경우 남은 기간 국어와 수학 공통 과목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입시에서도 졸업생 응시 증가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기 어려워질 수 있고 이과생들과도 경쟁해야 하는 걸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월간 유의죠. 6월 주제는 환경입니다. 오늘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반달 가슴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스가 있는 저녁 민대홍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는 이제 생활 속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이제 반달 가슴곰이 주제인데요. 멸종 위기 동물이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반달곰에 대해서 취재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네, 2004년에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시작됐으니까 올해로 18년이 됐는데요. 올 초에 지리산 반달곰 4세대, 그러니까 종복원 사업 1세대의 곰의 증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예. 네, YTN도 관련 소식을 전했는데요. 야생에서 번식을 거듭해 4세대까지 출생했다는 건 복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네, 하지만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정작 정부는 또 다른 문제로 소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인지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삼이는 지난 2015년 1월에 태어난 지리산 반달곰 복원 사업의 53번째 곰입니다. 10달 동안의 적응기를 거쳐 지리산에 방사되기까지 여느 수컷 곰과 다르지 않았는데 3살이 된 2017년부터 오삼이에게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름 아닌 지리산을 벗어나는 이동 습성이 원인이었습니다. 모두 3차례의 대탈출, 그것도 매번 지리산에서 90km나 떨어진 경북 김천의 수도산이 목적지였습니다. 특히 3번째 이동에선 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에 치이는 사고까지 당했지만 부러진 다리를 끌고도 수십 킬로미터를 더 이동했습니다. 결국 국립공원공단은 반달곰 모니터링 권역을 경북 지역까지 넓히는 수고를 감내하면서 오삼이를 수도산에 방사했습니다. 국립공원구역 바깥에서 활동 중인 개체 관리를 위해 광역 대응팀을 새롭게 꾸리게 되었고, 그로부터 다시 4년여가 흐른 지난 3일, 관계기관이 다급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삼이가 이번엔 경북 수도산에서도 70km 정도 떨어진 충북 보은군 인근에 나타난 겁니다. 정부의 관련 지침은 반달곰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특히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잃은 경우 야생에서 회수해 국립공원 보호시설 안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사람에 노출됐고 민가에서 닭을 잡아먹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더 큰 대민 피해를 일으키기 전에 오삼이를 보호시설에 가둘 필요성이 제기된 겁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잃었던 개체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거죠. 학습장에 와서 이제 정신용이나 교육 홍보용으로. 하지만 오삼이를 그대로 야생에 놔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성체, 수컷 곰이 서식지를 이동하는 건 자연스러운 생태계 현상으로 궁극적으로 반달가슴곰을 멸종 위기에서 구하려면 오삼이의 이동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지리산 반달곰 가운데 서식지를 벗어나는 제2, 제3의 오삼이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리산 경계 밖을 나가는 곰들을 계속 사람의 눈에 띈다고 해서 회수하는 정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와 지역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먼 길을 떠난 오삼이를 당장 포획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반달가슴곰의 완벽한 생태 복원과 대민 피해 방지라는 갈림길에 선 복원 사업. 오삼이의 처리 결과가 향후 멸종위기 동물 복원 사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민대홍입니다. 네, 보니까 좀 어려운 문제네요. 곰 복원 사업은 그러니까 곰이 야생에서 좀 자유롭게 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자유롭게 개체 활동도 늘리자 이런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반면에 혹시 모를 대민 피해가 염려되니까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또 그러다가 사람들에게 발견이 되면 가둘 수밖에 없고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네요. 네, 제가 취재해 보니까 복원 사업의 1차 목표는 야생곰 50마리까지 개체수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올 초에 태어난 4세대 곰까지 지리산 반달곰은 파악된 숫자만 79마리거든요. 예. 유전자 다양성 등 판단 요소가 더 있기는 한데 어쨌든 1차 목표는 안정적으로 달성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개체 수가 늘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한 것이죠. 조금 전에 보신 531을 포함해 곰들의 서식지 이동이 늘고 있고요. 대민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두고 환경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 피해는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그렇다고 곰이 지리산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면 종복원 사업은 그 자체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복원 사업에 주민들의 합의와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외 여행해 보신 분들은 일부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 국립공원은 맹수가 서식해도 우리나라처럼 대다수의 개체를 다 모니터링하지는 않습니다. 맹수가 출몰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방문객이나 지역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립공원 센터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결국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이 야생곰이 내 주변에 언제든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동물로서 바라봐 주시고 그런 여건들 속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같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지금 이런 오사미 같은 곰이 이제 나오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태 환경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징표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태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 또 곰 개체 수는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오사미 같은 이제 곰이 이제 제2, 제3의 오사미가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지금 그 녹취를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 곰과의 공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는데요. 주민 입장에선 사실 좀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야생곰이 사람을 공격하는 일도 이제 종종 있곤 한데 뭐 드문 사건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리산 반달곰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없었나요? 네, 사람을 공격하는 등 직접 피해를 준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민가 부근으로 내려가서 개 사료를 먹거나 양봉 농가의 꿀을 먹어 재산상 피해를 준 정도입니다. 야생 동물은 사람을 보면 기본적으로 피하는 습성이 있고요. 또 국립공원에서도 반달곰을 방사하기 전에 사람을 보면 피하도록 훈련을 합니다. 또 지리산 반달곰은 설치류 등 작은 동물을 잡아먹기도 하지만 도토리나 과일이 주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반달곰이 덩치가 큰 맹수라는 점은 분명하고요.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곰을 보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먹이를 주는 등의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혹시 산에서 곰을 맞닥뜨리면 시선을 피하지 말고 뒷걸음질로 장소를 벗어나라고 당부하고 있고요. 또 제법 멀리 있는 곰이 인기척을 느낀 경우에는 호각을 불거나 손을 흔들어서 인간의 존재를 알려주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과거에는 왜 밀렵꾼들이 곰을 사냥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어떤가요? 네, 요즘은 곰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곰들이 울무나 덫에 걸리는 일은 여전히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지리산 보건센터를 방문했을 때도 보기만 해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개체가 있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곰 재석입니다. 2004년에 처음 지리산에 방사된 5마리 중에 한 마리인데요. 방사 1년 만에 다리가 올무에 걸린 채로 발견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뒷다리를 절단한 상태이고요. 허리에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올무 수거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불법으로 설치해 놓은 올무나 덫이 워낙 많고 또 멧돼지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에 설치해 놓은 것도 있어서 지리산 반달곰의 또 다른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반달곰도 저렇게 좀 그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사람들도 앞으로 이제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이제 보건 사업을 꾸려나갈 건지 이제 고민해 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군요. 오늘 이제 반달곰 그 보건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고 내일도 이제 관련 소식 준비한 게 있죠? 네, 내일은 역시 멸종 위기종인 사과, 수달, 담비 이야기입니다. 내일 아이템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차를 훔쳐 달아난 10대 청소년 3명이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진 당진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붙잡혔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앞서 다른 차를 훔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순찰차가 도로가에 멈춰 있는 검은색 차를 발견하고 앞을 막아섭니다. 경찰관이 차에서 내려 다가가자 이승용 차는 갑자기 옆으로 빠져 달아납니다. 경찰의 추격에도 중앙선을 넘나들고 심하게 좌우로 휘청거리며 난폭운전을 서슴지 않습니다. 마트 주차장에서는 지나가던 행인이 돌진하는 차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피합니다. 25분 동안 20km 정도 이어진 추격전은 좁은 골목길에서 순찰차가 차량을 앞뒤로 막아선 뒤 경찰관들이 강제로 유리창을 깬 뒤에야 막을 내렸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건 10대 3명이었습니다. 70km 도로에서 150km 이상 도주하면서 다른 차량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아파트 주변 또 상가 주변을 질주하면서 신호 위반과 함께 인명사고나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들은 천안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를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40km 정도 떨어진 당진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차에 있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려다가 승인 거부를 당했고 결국 범행 8시간 만에 위치가 특정돼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앞서 다른 차 등을 훔친 사실이 있는 피의자 2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경남 거제 인근 해상에 있었던 원양 어선에서 외국 선원이 바다로 뛰어들어서 무더기로 달아났습니다. 한 명은 인근 연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나머지는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5,000톤급 원양어선 주변에 해경경비 함정이 맴돕니다. 하늘에는 헬기가, 해안에는 연안경비정과 해군 함정까지 수색을 이어갑니다. 땅에서도 곳곳을 샅샅이 뒤지고 섬을 벗어나는 도로에는 검문소가 들어섰습니다. 해경대하고 군함이랑 헬기가 그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훈련 하나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중에 들어보니까 사람이 탈출했다 해서 좀 놀랐습니다. 해상에서 닻을 내리고 정박하던 어선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37명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아침 7시 반쯤. 외국 선원들은 새벽 1시까지 배에서 모습을 보였고 그 후 바다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원양어선에서 무단 이탈한 7명 가운데 1명은 배에서 2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36명은 신고가 접수되기 전 해안마을에서 택시 2대에 나눠 타고 부산으로 달아났습니다. 의심을 피하려고 젖지 않은 옷을 입었고 목적지에서 다른 사람이 택시비를 결제한 것으로 미뤄볼 때 미리 탈주를 계획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핸드폰 전화는 했지. 한 명이 자기 동생이 부산에 있다 그러면서 그 동생을 만나기로 그러더라고. 그래서 올라가서 동생이 차비를 계산해 줬어. 해당 원양어선은 부산 선적으로 러시아 해역으로 조업을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조업이 막히자 4월 중순부터 거제 해상에 머물렀습니다. 어선의 승조원은 모두 58명, 그 가운데 13명은 내국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도네시아 국적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선내에 있는 모든 선원을 다 확인을 했었는데 이 무단 이탈한 7명들은 사전에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무단 이탈 외국 선원들은 신고가 접수된 지 8시간 만에 부산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해경과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정확한 이탈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